오늘 소개해드릴 한강, 이 한강은 역사적으로 우리 조선의 500년 왕업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물류의 중심입니다. 바로 물길인 거죠. 에나프토는 바로 이 한강이라는 것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이용했던 물길로서가 아니라 이제 현대인들이 이 한강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여행길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약 투어링에 앞서서 이 한강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은 길을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하면 땅만 생각하죠. 흙길만이 길이라는 편협된 인식입니다. 사실은 물길도 길입니다. 그런데 이 물길이 어떠냐면 100년 전만 해도 이게 고속도로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남 평야에서 거둔 쌀을 서울로 옮기는 일. 지금 같으면 당연히 육로 이동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죠. 하지만 그런 포장도로가 없던 100년 전이라면 육로 이동이 선택지 1번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은 배 싣고 바다로 통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만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온 세상이 다 똑같았습니다. 중국을 한번 볼까요? 대륙의 물류 이동도 내륙의 강과 운하 덕분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근방의 항저우로 있는 남북으로 있는 인공수로 경항 대운하와 서해로 흘러드는 대륙을 동서로 있는 장강과 회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물류 이동의 부대는 바로 서해안이었죠. 조세로 거둔 옷감이며 쌀, 왕궁, 진상품이 모두 배에 실려 서쪽 해안을 따라 북상해서 한양 도성에 전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잘 한번 생각해보고 답해보세요. 당시 서해와 내륙의 도성 한양을 잇는 물길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렇습니다. 한강입니다. 강화만 해서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좁은 물길인 열수를 거슬러 올라서 임진강이 흘러드는 한강 하구에 이른 뒤에는 행주산성과 양화진을 차례로 지나서 마포와 용산의 포구에 이르는 바로 그 물길입니다. 지금은 수중보가 행주대교 하류에 가설돼 있어 더 이상 서해를 잇는 백길 역할은 못하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서울 시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물길이었습니다. 에나프 투어의 이 경강 순행은 바로 이런 한강을 직접 카약으로 물 위에서 살피고 추억하며 현재의 서울을 되짚고 또 재조명하는 새로운 물길 여행입니다. 경강이란 서울 경자를 써서 서울의 강을 뜻하는 한강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 선조들은 강원도 태백산의 금대봉 아래서 발원해가지고 강화만에 이르도록 근 500km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통과지역마다 따로따로 이름지어 불렀답니다. 태백시 창죽동에 있는 발원지 검룡소의 돌샘에서 솟구쳐 작은 내를 이루어 정선 땅을 적시는 물은 골지천, 그게 아우라지에서 송천과 합류해서 제법 몸집이 불어나면 조양강, 이 물이 다시 동남천을 받아들이면 동강, 동강이 석회암 대지 영월을 헤집고 사행하면서 협곡을 이뤄서 서간과 합류해 도담산봉에 이르는 구간은 단양강, 이어 단양팔경의 비경을 빚어내며 제천 충주를 지나 여주에 이르며 거듭난 큰 물, 이걸 남한강이라고 불렀죠. 그 남한강은 양평의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만나 거대한 물줄기로 진화하는데 이 물은 비로소 큰 강이라는 한강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한강은 팔당 덕소를 지나 아차산 자락을 적시면서 한양 도성 가까이 접근하는데요. 통행이 많았던 광나루를 지나면서부터는 경강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카약을 띄워서 경강을 따라 하류로 향하다 보니까 경강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더군요. 그 핵심은 다름 아닌 남산이었습니다. 광나루부터는 양화진까지 내려가는 내내 한양 도성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남산이 어떤 방향에서도 바라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강이란 바로 목멱산을 감싸 안고 흐르는
한강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목멱산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남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런 만큼 경강에 카약을 띄우고 하류를 향해 패들링하는 카야커들은 투어링 내내 이 남산을 바라보며 카야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름 붙인 경강 순행인데요. 순행이란 두루 살피면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강은 유용한 물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애물이기도 하지요. 건너편으로 가려면 어렵사리 배를 타고 건너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발길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중단되거나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경강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강에는 애초부터 나루가 발달합니다. 나루란 물길을 건너는 건널목인데 그 수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황포도 떼였죠. 관청에서는 배를 지어서 이 나루에 묶어두고 사공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사공은 뱃삭을 받고 사람들을 강 건너편으로 건네줬죠. 그런 나루가 경강에 과연 몇 개나 됐을까요? 줄 잡아 한 20개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치는 지금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모두 그 나루의 현신이기 때문입니다. 팔당댐 아래 한강다리는 모두 31개예요. 그런데 경강 구간만 보면 팔당대교와 일산대교를 빼고 모두 29개가 됩니다. 바로 대략 그 다리가 놓인 곳이 우리 조선 500년 동안 배로 강을 오가던 나루라고 보면 되죠. 나루 중에서도 핵심 나루가 있을 텐데요. 그건 규모가 크고 단순히 사람만 건네주는 게 아니라 삼남지방에서 거둔 미곡과 막 잡아온 서해바다의 생선, 또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 등 우리의 생필품을 싣고 와서 부리다 보니 이런 곳은 포구라고 또 불렸습니다. 경강엔 그런 포구가 모두 3개가 있었는데요. 마포와 서강 그리고 용산 포구가 바로 그겁니다. 이곳에 포구가 몰린 거는 여기까지 서해의 밀물이 한강 상류로 올라오는 바로 그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포구로 오는 배들은 바로 이런 밀물로 들어오는 물을 따라서 아주 쉽게 상류 지역까지 올 수 있어서 그랬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물동량이 많았던 곳, 전국구 어물전이 펼쳐지던 마포인데요. 여기에서는 소금과 새우, 조기, 명태 등 생선이 주로 하역됐습니다. 그래서 마포에는 객주가 운집했습니다. 객주란 조선시대에 쌀과 생선, 소금 등의 거래를 주관하던 상인 집단, 여객 주인의 준말입니다. 객주는 화주가 배로 실어온 물건을 떠맡아서 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물론 이익을 남기고요. 또 체류하는 동안 이 상인의 숙식 등 체재비까지 챙기는 등 상업활동 전반을 커버했던 아주 큰 상인들이었습니다. 경강엔 강폭이 넓어서 물 흐름이 느리면서 경관까지 아주 아름다운 곳도 있었습니다. 이 선인들은 이런 곳을 특별히 호수 호자를 붙여서 호수라고 불렀는데 그것도 3개쯤 됩니다. 동호, 서호, 행호. 동호대교가 있는 곳이 바로 동호고요. 현재 천주교 절두산성지와 선유도가 있는 양화대교 일대가 서호. 행주나루가 있던 행주산성 앞이 바로 행호입니다. 이 중에서도 행호라는 이름은 18세기 후반에 진경산수 그림으로 조선의 화단을 일취월장시킨 조선의 화가 겸재정선이 붙인 건데요. 그건 겸재가 행주산성 건너편 양화현이라는 곳에 현령으로 부임한 덕분입니다. 그가 남긴 행호관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이 물 위에 배를 띄워놓고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풍경은 2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이 배가 모터보드로 바뀌고 그 수면에 어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부표가 떠 있다는 것, 또 그 옆으로 행주대교가 지나는 것 정도뿐이죠. 겸재미술관도 바로 이 부근에 있습니다. 바로 겸재가 현령으로 있던 현청, 바로 그 장소 양천 향교 옆이죠. 엔하프 투어의 경강 순행, 한강을 카약을 타고 하류로 내려가면서 서울의 강을 두루 살피는 이 여행인데요. 이 여행은 바로 이 100년 전에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이 한강의 역사를 뒤집는 물길 여행입니다.